이제 변론주의로 넘어갈게요. 처분권주의 다음에 둘 다 당사자가 주도해서 소송을 펼쳐나가는 원리이죠.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소 내지 청구급에서의 나타나는 원리고, 이제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변론주의죠. 변론주의라는 게 딱 다가오지는 않아요. 무슨 이 용어에서. 그러니까 제출주의라고 뭐 하는 게 조금 더 다가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건사실, 요건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변론주의는 주장 책임이라는 명제로 나타나요. 어떤 사실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기둥인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법규의 해석 적용을 이렇게 지붕으로 씌워서 권리를 확정한다. 이런 개념을 계속 가르쳐 줬죠. 그런 상태에서 이 요건 사실을 우리가 직접 사실, 대칭되는 간접 사실이라는 개념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요건 사실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주요 사실, 즉 주요 사실, 요건 사실, 직접 사실, 직접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발생하는 근거 등이 되는 그 직접적인 사실. 근데 간접 사실은 그 바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황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런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대여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게 돈을 빌려간 사실, 그 대여 사실,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직접 사실이고, 근데 그 직접 사실에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그럼 이것을 인정받느냐 했을 때 간접 사실을 가지고 주요 사실을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사실이란 건 대여 사실을 간접 사실로서 예컨대 변제기가 지났을 때부터 지금 채무자로 몰려있는 사람이 채권자를 슬슬 피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금원의 흐름이 딱히 대여라는 이렇게 흐름이 딱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은 아닌데 뭔가 흐름상 같다든지 금원이, 그 다음에 그 채무자가 뭔가 형편이 그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전과 후가 경제적 형편이 뭔가 좀 좋아졌다든지, 이런 등등이 간접 사실이라는 거죠. 즉 그런 사실 등에 비춰서 여러분이 볼 때도 뭔가 어디서 돈이 흘러 들어왔으니까 꼭 그게 이 사람의 대여인지 뭔지는 몰라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로 몰린 사람이 뭔가 채권자를 슬슬 피해요. 뭐 이런 사실 등은 돈을 빌렸음을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간접 사실로 대여 사실을 추인한다 할 때 간접 사실 개념 알겠죠? 간접 사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든지 뭐 증인은 좀 신빙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차용증 같은 게 확실히 의조되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확실한 게 있으면 굳이 간접 사실로부터 대여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증거가 마땅히 없을 때는 어떻게든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이런저런 저런 상황에 비춰서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접 사실의 대표적인 거 요새도 뭐 정치인이 무슨 무슨 신체적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 등을 뭐 서로 공방을 펼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법은 안 하지만 인지라고 해서 가족법에 나오는데 개념은 알겠죠? 인지. 원래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 나온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 인지는 혼인한 배우자 사이가 아닌, 이 친생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 핏줄임을 인정받는 거지. 결국 그게 뭘로 인정되냐면 나중에 상속분 이런 거고 인정이 되지. 그래서 그런 인지 청구 같은 거가 심지어 그 생전에 그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생존했을 때 인지를 청구해서 인정받으면 되는데, 뒤늦게 사후에 할 수도 있어. 이거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하늘나라 간 사람한테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저번 때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가 당사자 능력, 생존원자. 죽은 하늘나라 간 사람한테 너 생전에 일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해서 나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하늘나라에다 청구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은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후인지대야. 1년인가까지 할 수 있어.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냐? 누구를? 그 하늘나라 그 아버지한테 지금 청구할 수 있냐? 실제 누가 이때 공익의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인 어떤 위치에서 나오냐면 검사가 나와, 검사가. 그러니까 이 검사는 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관할 구역에 지금 피고로 나오는 거야, 피고로. 그 괜히 피고로. 그런 경우를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배워.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그래. 원래는 우리가 당사자 능력 다음에 당사자 적격을 배웠지. 그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 있는 사람이 당사자로 등장해야 되는 적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런 소송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것을 특이하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 중에 특이하게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질 때 그것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그래. 담당이란 말을 써. 또는 소송 신탁이란 말도 쓰는데 하여튼 소송 담당. 그런 게 검사야, 검사. 검사가 그런 위치에서 나와. 근데 이 검사가 실제 뭐 자기하고 직접적인 뭐 그건 없지만 그 관할구역의 검사이기 때문에 친족법에 이런 것을 제3자의 소송 담당인데 해필이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나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지금 진도의 다른 책의 흐름에 보면 이런 걸 지금쯤 배우는데 우리는 아직 놔두고 있어. 놔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냥 조금씩 얘기해 주는 거야.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법정 소송 담당이 그러한 검사가 사후 인지 청구에 피고로 등장하는 게 하나의 예야. 그럼 원고는 이제 그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은 하늘나라 가 있고 사후 인지의 경우라면 사전 인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후 인지라면 그 검사가 나오는 거고 만약 사전 인지라면 이제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사후 인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전 인지, 사후 인지의 인지에서 인지 청구에서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인정받냐, 아들로. 여러분은 금방 떠올릴 수는 있을 거야. 어떻게 인정받? 옛날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안 발달했으니까 어떻게 인정받았겠냐. 나 아들인데요 하고서 판사한테 아들로 납득을 시켜야 돼. 그럼 우리 생모가 있고 지금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하고 나 아들 해달라는데 아버지가 인정해줬으면 이렇게 재판까지 안 왔지. 법정까지. 뭔가 첨예하지. 사전에는 정치인들도 막 그거 곤혹스러워 하는데 사후에는 누가 이런 것을 더 막 꺼려하겠어. 사후에는 원래의 자식들. 상수분이 막 날아가잖아. 얘가 갑자기 사후인 줄 해서 n분의 1 나누려는 판에 n+1이 되잖아. 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금 막 막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싸움이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런 인지에서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인정받았겠어? 이 직접적인 요건으로 핏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오라고 그래,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얼굴부터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는 그래도 혈액형 정도는 하니까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면 일단 파토지.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어야 돼. 그제? 그 다음에 이 생모하고 그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이 얘 태어나기 포태 시점에 성적 어떤 접촉, 뭐 동거를 했다든지 뭐 드나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사실은 있어야겠지. 성적 접촉이 있었다. 얘 포태 시점에. 그 다음에 혈액형상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물 보고 누가 봐도 맞네. 누가 봐도 맞네. 이런 거 갖고 아들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간접사실이야. 봐봐. 포태 시점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혈액형이 어긋나지 않는다.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다. 그 다음에 얼굴이 대충 뭐 느낌상 비슷한 데가 있네.
뭐 이런 정도면 그게 설득이 되면 판사가 땅땅땅 아들이다 라고 인지해 주는 거야. 그제? 그렇지. 근데 요새는 여러분 뭐 생각해? 뭐 떠올릴까? 요새 같으면 뭐 떠올려? 어? DNA 검사. DNA 검사가 직접 증거로서 딱 쓰일 것 같아? 어때? DNA에서 막 99.2% 나왔다고 쳐봐. 맞네지. 어?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한 0%급에 가까우면 아닌 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99.2라는 건 확률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간접 사실일 뿐인 거야. 잘 생각해봐. 아,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맞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무슨 예를 갖고 설명을 했냐면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어. 조금 막장 드라마인데 봐봐.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하고도 99.몇% 나오는데 아버지의 동생 석유 산유국이나 아프리카 가면 막 이 권력이 형제끼리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어? 이게 삼촌 아들인지 아버지 아들인지 잘 몰라. 잘 봐봐. 삼촌도 한 조금은 떨어지지만 비슷해. 그 아버지하고 형제니까. 잘 생각해봐. 아버지로 지목된 자와 아버지의 동생, 엄마는 똑같지만 퍼센트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 실부와의 그건 조금 떨어지겠지만 거기도 90 몇 % 나와. 그러니까 그 99점 몇 %가 확률의 문제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DNA 뭐 유전자 검사하면 나온다고 했지만 그건 확률이야.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유전자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확률일 뿐인 거야. 확률. 응? 확률. 그런 막 희한한 사건까지 우리가 상상 막장 드라마인데 있단 말이지 현실에. 그러니까 99점 몇 %는 그냥 그런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 거야. 그냥 그러려겠다고 그거 대부분 맞겠지. 그 정도 되면 맞는데 만에 하나가 아닌 게 있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이 유전자 감식 결과 99점 몇 %가 나왔다는 것은 간접 사실 정도고 증거로는 쓸 수 있지. 그거 자체도. 그렇지만 그건 직접 얘가 그 아버지로 지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쳐주는 사실은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간접 사실은 증거와 마찬가지 기능을 할 뿐이야. 증거를 통해서 이 요건 사실을 우리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듯이 간접 사실을 가지고 요건 사실을 추인 내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루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을 형성할 때 간접 사실은 증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증거와 마찬가지. 근데 이 간접 사실 왜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이 주장 책임에 있어서 직접 사실만이, 주요 사실만이, 요건 사실만이 이 개념은 조금씩 틀리지만 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사실 가운데 간접 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야. 다시 정리해보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요 사실에 적용이 있다. 뒤집어서 본다면 간접 사실에는 적용이 없다. 간접 사실에 적용이 없다라는 것은 주장이 없어도 그 판단의 전제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야. 즉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으면 그래서 주장 책임이야. 증명 책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해봐. 주장을 해야 판단의 전제로 쓰는 거지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판단의 전제로 쓸 수 없다. 즉 소멸시효라는 항변을 하여야 한다. 변제라는 항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가장 간단한 건 뭐야? 원고가 대여금 받겠다고 소송을 내면서 자기가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차용증에 등장하는 시점을 보니까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런 흐름이더라. 근데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법원이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 판결에 잘못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응? 딴 생각하고 있었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 시효 선물 주장도 안 했는데 법원이 차용증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보고서 시효 기산점 이렇게 빌려간 때 변제기 뭐 이런 때 보고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 피고로부터의 시효 항변이 없음에도 그렇게 했으면 변론주의 의배이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해되겠지? 그런데 간접사실은 이런 변론주의 적용이 없어서 뭔가 주장이 없더라도 막 이런 정식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증거처럼 간접사실은 법원이 판단의 전제로 해도 돼. 증거에서 차용증에서 이렇게 시효 개시 산정 시기 같은 게 드러나고 있는 거 등이 있더라도 그게 주요 사실일 때는 변론주의 의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간접사실은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런 사실이 있네 해서 판단해도 변론주의 의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론주의 두 번째는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해서 저번 때 288조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자백된 사실. 288조 읽어봐. 188조 글을 쓴 사실, 사건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그 다음에 현저한 사실. 그렇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변론주의 때문에 당사자가 오케이 했으니까 변론주의라는 게 뭐야? 당사자한테 맡긴 주의지 주도권을 준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에 있어서 주도권을 준 이상 그대로 법원이 그것을 취하는 거야. 근데 현저한 사실은 역시 분류중인데 근거는 틀려. 같은 조문에 있지만 나중에 읽다 보면 현저한 사실은 현저하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너무나 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굳이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판단을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급의 어떤 그 현저한 사실은 변론주의의 틀 내에서 분류중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분류중으로 한 거니까 현저한 사실은 굳이 증명을 안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증명 안 해내도 되는 것의 취지에서 변론주의와 관계없이, 즉 변론주의적인 이 심리 원칙이 아닌, 그럼 우리가 순수 재산법적인 민사소송 말고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은 약간 직권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어떤 그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필요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재산적인 관계는 우리가 민법적으로 당사자 사적 자치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소송법에서도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이 원리가 있는데 변론주의도 그것에 따른 원리인데 이게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는 직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건 형사소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민사소송과 좀 다른 차원인데 그러니까 현저한 사실은 행정소송 등에서도 분류중인데 자백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의 분류중, 변론주의의 틀 속에서의 의미를 갖는 분류중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그래서 이 자백된 사실은 분류중이다. 그럼 자백된 사실에서의 사실에도 앞에 주장책임과 마찬가지로 그 사실은 뭐냐 했을 때 보조사실까지는 아니다. 주요 사실에 대한 거다. 보조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보조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백했다라고 하고서 그대로 사실 인정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은 뭐냐면 이렇게 자백되면 나중에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백했던 사람이 인정했던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나 자백 아니고 다시 뭐 싸울래. 이런 철회 내지 취소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내냐. 좀 아까처럼 보조사실에 관한 것을 자백한 사안을 주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이걸 취소하겠다라는 상황을 줘요. 그럼 이게 주요 사실을 갖고 그랬으면 함부로 자백을 취소 철회할 수가 없어요. 288조 단서를 계속 읽어보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때라는 식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안이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주면서 그런 상황을 설정하면
취소 내지는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백의 구속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요 사실은 자백의 구속력의 대상이다. 그럼 지금 1명제인 주장책임과 2명제인 자백의 구속력에서의 사실은 통설 판례는 주요 사실에 한정된다라고 하고, 간접 사실이나 또 하나 사실 중에 우리가 소송법에서 쓰이는 게 보조 사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조 사실 좀 이따 얘기하는데,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통설 판례에 의하면 변론주의에서 말하는 사실의 범주에서 주장 책임이 그다음에 자백의 구속력에서의 사실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의 구별 법리를 통설 판례는 인정하면서 변론주의는 주요 사실에 한정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다시 우리가 소송에 등장하는 사실에는 주요 사실, 즉 직접 사실과 간접 사실, 그 다음에 보조 사실이 있어. 간접 사실은 지금 계속 설명해서 이 주요 사실을 추인시키는. 보조 사실은 증거력, 증명력에 관한 사실이에요. 증거력, 증명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인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친구나 뭐 부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증인 있으면 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 증인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저에 깔린 건 뭐겠어요? 형제니까, 부녀지간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을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근저에는 요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증명력이 떨어진다지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형제지간이라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건 아닌데, 순수한 일반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증인보다는 어떤 신뢰도나 신뢰성이 증명력이, 그것을 우리가 소송법에서 증명력 내지는 증거력이라고 하는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 사실은 뭐냐면 그런 모녀 관계에 있다든지 형제 관계에 있다든지 하는 증명력에 관한 사실을 보조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는 좀 별개의 차원인데, 요런 사실이 하나 사실의 종류에서 쓰이는 우리가 개념이에요. 하여튼 변론주의는, 통설 판례는 여기에 적용이 있다. 주장 책임과 자백의 구속력에 있어서 의 사실은, 자백된 사실 할 때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그럼 누가 사실을 주장해야 되느냐? 대여금 사건을 본다면 그 대여금 발생에 근거가 되는, 그 민법 598조 이하에서의 소비대차의 근거가 되는, 발생 근거가 되는 건 누가 해야겠어요? 발생한 거니까 원고가 주장을 하고 원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지시키고 소멸시키려는, 저지시키는 거, 만약 지금은 대여금 사건이 아니고 인도 청구 사건이면 동시이행 항변권 같은 건 저지시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여금 사건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 그 다음에 변제, 이런 거가 항변으로 나오는데, 권리를 성립부터 아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피고가 권리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됐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무효, 뭐 불공정행위, 그 다음에 민법 103조에 뭐예요? 민법 103조가 되게 유명한 조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반사의 질서, 이런 거로 해서 무효, 막 성립, 여기부터 따진다든지, 아니면 일단 성립은 했지만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 변제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성립했지만 네가 채권을 딴 사람한테 양도해서 너는 이제 나한테 청구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계속 피고는 반격을 할 거예요. 뭔가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이런 것을 항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 그 다음에 변제 항변, 상계 항변, 이런 건 입에 뱉잖아요. 근데 뭐 그것은 이제 성립 자체는 일단 인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증여받았다는 건 항변이 아니라고 그랬죠. 증여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얘기가 나오면 원고가 뭐예요? 대여 사실을 완벽하게 자기가 포섭하려면 반환의 약속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돈은 갔는데 만약 증여라면 안 갚아도 돼. 이런 상황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 입장에서 원고가 오히려 너가 갚기로 그 돈이 건네간 거라는 갚기로 하고라는 것까지가 원고가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되죠. 만약 그러니까 증여받았다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이유를 붙인 부인이다. 이런 개념 하나 가르쳐줬죠. 처음 이틀 그 처음에 할 때. 하여튼 이런 공방이 펼쳐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고는 권리 발생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피고가 항변으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뭐 반사회 질서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주장 책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 그 다음에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증거에서의 파트에서 저번 때 얘기했던 292조인가 보면 직권적으로 증거조사는 조금 후퇴해서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 말을 제대로 우리가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신청된 증거를 갖고 증거조사를 하는 거지 법원이 그냥 딱 들어가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직권 증거조사는 보완적 보충적이다라는 게 변론주의의 세 번째 명제.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변론주의의 1명제, 변론주의의 2명제, 변론주의의 3명제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붙인 건 아니고 옛날부터 붙여가지고 쓰는데 그냥 나도 쓰는데 왜 뭐 그렇게 세 가지 명제라고 딱 붙여서 일본 책에서부터 있길래 다 한국 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누군가 붙였어요. 누군가. 그래서 1명제, 2명제, 3명제에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뭐 도표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가 하는데 내가 붙인 건 아니고 1명제, 2명제. 도표는 내가 딱 만들었어요. 1명제, 2명제, 3명제를 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 알아듣게 해놨어요. 되겠죠? 그런 변론주의 내용. 그래서 사실의 주장 책임 2-104로 가면 계속 이야기한 거죠. 그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차용증 등에서 시효 같은 게 흐름이 나타났을 때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해야 되는데 피고가 법정에 와가지고 그냥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법학개론 시간에는 그런 류의 사례도 많이 드는데 아버지가 막 돈 빌려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해놓고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가 그냥 막 집안 방치하고 어디 가서 흥청망청 빚만 지고 그 다음에 객지에서 객사하고 그래서 보니까 또 이 빚이 상속되고 그래가지고 상속된 것에 대해서 뭐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런 개념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한참 있다가 채권자들이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으니까 와가지고 재산에다가 압류하면서 돈 갚으라 이렇게 했더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도 그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불만이 아닌 막 거의 막 증오성인 이런 아버지가 지금 와서 갑자기 빚까지 물려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 가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책 없냐니까 할 수 없다. 네가 빨리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다. 뭐 그래서 그 뒤에 뭐 헌법재판 한 번 걸려가지고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야? 그 원래는 3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아버지 피상속이 죽을 때부터 일률적이었는데 뭐였어요? 채무가 그렇게 자기한테 넘어져온 것을 안 때부터인가 뭐 그렇게 해서 좀 바뀌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더 황당했어요. 그냥 딱 획일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흘렀으면 아들이 덤태기 썼었어요. 그럼 그런 상속 포기 같은 걸 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빚이 그렇게 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시점을 그렇게 잡을 수 있게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법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옛날식으로 내가 설명을 하고 예를 든다면 그래가지고 막 원한에 아버지가 막 살아생전에도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집안 황폐화시키고 엄마 고생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또 빚은 또 그렇게 해놨으니 원망스럽고 지금 와서 조그맣게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한 채 겨우 마련할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막 덤벼들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변호사 찾아가봤자
변호사가 딱 법리적으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상속 너 포기 같은 거 안 했으면 할 수 없다. 갚아줘야 한다. 이런 변호사만 만나고 있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변호사로서 그 사람의 심정을 다 헤아려주고 참 안 됐구나. 너 참 불쌍하구나. 아버지 그렇지. 그래도 어쩌냐.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했느냐.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말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지 꿈에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막 그 증오심에 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 지난 일인데 좀 날 용서해달라. 꿈에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다 지났는데 좀 나 용서해달라 이랬대요.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다 지난 일인데 아버지가 용서해달라는 거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데 좀 나 불상 모드로 가가지고 판사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아버지도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얘기만 법정에서 하는 거야. 나한테 했듯이. 자, 판사가 어떻게 생각해? 다 지난 일인데 오래된 일인데 그냥 용서해주고 없던 거로 나 그냥 용서해달라. 오래된 일이다. 다 지났다. 이 판사도 또 친절한 판사예요. 이 마음으로부터의 판사예요. 그러면서 채권자인 원고는 은행 측은 금융기관 측은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판사가 하는 거예요. 다 지난 일, 오래된 일이란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성명권을 행사하는데 이 채권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스톱 이 말하지 마시오 하고 싶어. 지금 뭐를 유도해 주는 거야? 소멸시 항변하라고 유도해 주잖아. 한편의 드라마 아니었어? 감흥 없어? 소멸시 항변을 아는 이상은 못하잖아. 오래된 일이다, 끝난 일이다 보니까 그 원래 채권 발생 시점 한참이야. 근데 그게 연장돼서 아들 때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상속이 되면서. 근데 이 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용서도 구하고 나도 그래서 뭐 용서도 할생하고 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일이다 한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명권으로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 성명과 적극적 성명에 있어서 얘기를 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멸시효 항변하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여기서 오래된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 정도 됐으면 뭐 이런 정도까지 나왔으면 소멸시효 좀 정확히 말해보라. 참 애매한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소극적인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불명료 불완전할 때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정도의 소극적 성명은 가능한데 적극적 성명은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함부로 성명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 당사자의 변론주의 틀 속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소송의 경우 특히 변호사가 없는 본인 소송의 경우는 법원이 성명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동시킬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당사자 스스로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이제 스스로 소송을 하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약간 더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 직접 오면 어쩔 수 없이 판사가 조금 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물론 당사자는 더 막 판사가 불친절하고 뭐 이상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판사가 더 많이 헤아려 준단 말이죠. 변호사가 있는 건 당연히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는 본인 소송의 경우는 성명을 좀 더 이렇게 해줄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 그게 이렇게 가만히 법정에서 보면 성명을 한다는 건 그게 길잡이가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승패에 관련 없으면 뭐 그 주장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잖아. 그렇지. 답안지에 뭐 이거 썼으면 점수라도 올릴 텐데 점수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괜히 뭐 이것 좀 써보라 하면 팔만 아프지 뭐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니야 유도를. 그러니까 그 성명을 하는 거를 잘 보면 그게 포인트란 말이지. 이 승패의 분수령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 우리가 딱.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황당한 거지 이거. 승패의 분수령 되는 걸 코치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 판단자인 판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판단만 하는 건데 우리가 변론주의들이 그런 건데 그런저런 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변론주의 그러니까 성명권이라는 게 저번 때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지만 반대측에서 이것을 커버링 해주는 제도라고 했지. 그다음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에는 주요 사실에 한한다라는 거죠. 근데 소멸시효 기산인은 주요 사실인데 취득시효 기산인은 2-108 바로 위에 가서 봐요. 판례 하나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일 등은 언제부터라고 당사자가 말한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취득시효는 당사자가 말한 기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사실로서 변론주의 적용이 없게 돼.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과 달리 2-108의 위에 보면 부동산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간 20년간 뭐 평원 공연할 때 그 20년간 따질 때의 그 기산 시기가 간접적인 간접사실에 불과하다는 게 판례 입장. 그래서 그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아까 말한 그 관련해서 주요 사실 간접사실 갖고 물어보는 게 변론주의. 그다음에 자백에서는 주요 사실 간접사실 갖고 자백의 취소 철회를 주요 사실의 경우는 자백하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데 간접사실은 상관없어요. 주요 사실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되는 건데 그런 거가 간접사실. 그다음에 보조사실까지 나오는데 준주요 사실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준주요 사실 2-108 밑에 보면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 인과관계,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불법행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거 아닌데 또 정당한 사유 등이 표현대리 같은 데서 어떤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 이런 어떤 법적인 개념과 사실적인 개념이 막 혼합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이 있다 라는 것이 요건사실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예요?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 과실 뭐 고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한 4-5개의 요건을 갖춰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과실이 있을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과실이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이게 개념으로 돼 있어서 과실 자체를 요건사실로 보긴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갖고 문제를 물어봐요. 이쪽 입장에서는 얘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얘가 과속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했다 얘가. 라고 하는데 얘가 신호 위반의 얘기를 갖고 처음에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원고 피해자는 과속했다라는 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 법원이 신호 위반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인정하면 이게 변론주의 의배되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과속을 갖고 문제 삼고 있는데 법원은 결론은 하여튼 잘못했다는데 그 잘못의 이유를 과실의 이유를 신호 위반으로 책정해서 인정을 해준다 했을 때 변론주의 의배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변론주의 의배이다라고 보려면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런 과실 그 다음에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사유의 그 약간 법 개념과 사실 개념이 혼합된 그것을 개별 사실을 주요 사실로 보려는 개념으로 설정한 게 준주요 사실설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주요 사실은 과실인데 그 과실을 이루는 신호 위반과 과속했다는 것을 주요 사실급으로 해서 그렇게 아까 말한 예에서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주요 사실에 준한 거다라는 이론 구성을 하려는 게 준주요 사실설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준주요 사실로 보아 변론주의 적용에 의해서 당사자 주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과속이라고 주장해서 잘못했으니까 나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특이하게 만약 사례를 설정한다면 과속으로 한 게 아니라 신호 위반으로 해서 인정해버리면 준주요 사실로서 변론주의 의배가 된다라고 걸 수 있는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겠죠? 어떤 개념에서 그러냐면 과실, 표현대리 같은 데 불법행위에서 과실, 표현대리 같은 데서 정당한 이유에서 그런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2-109에 가서 보면 주요 사실에만 한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간접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나오는 또 다른 명제가 2-110을 보면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증거, 차용증에 어떤 자료가 나오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했을 때 변론주의라는 주장에서 나오는 개념을 소송에서 등장한 자료라고 하고 주장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소송자료라고 하고 증거를 통해서 나온 것을 증거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를 합쳐서 재판자료라고 그래요. 재판자료. 재판자료. 그래서 재판자료 속에 소송자료, 증거자료인데 보통은 소송자료를 그대로 재판자료라고도 하는데 굳이 구별한다면 증거자료와 소송자료를 구별한다면 소송자료는 주장을 통해서 나온 자료, 판단자료. 증거자료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나온 판단자료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차용증을 통해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이 흘렀다라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건 증거조사한 결과로서의 증거자료로만 나오는 거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자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구별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보조사실 말고 아까 간접사실 얘기할 때 그게 증거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했을 때 간접사실과 주요사실을 구별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된다고 했듯이 이 증거를 통한 자료와 주장을 통해서 나타난 소송자료를 구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하나 또 물어보냐면 이렇게 구별을 하고 준별하는데 어떤 걸 물어보냐면 계약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와 본인과 직접 체결한 것은 이 요건이 틀려요. 요건 사실이. 어떤 계약이 있는데 직접 본인과 나하고 직접 거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와 그 본인의 대리인이 등장해서 체결했다는 것은 민법 110몇 조의 대리 이런 요건을 갖추면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게 어떤 요건 사실이 틀린 요건인데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데 뭐 계약이 진짜 체결됐는지가 다툼이 되니까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할아버지를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할아버지 증인 신청을 하면서 했는데 이 할아버지를 증거조사하다 보니까 직접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손자 대신 체결한 것 같은 상황이 나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직접 체결했다고 하고 있는데 증거조사한 결과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신해서 대리로 체결해 준 게 나와요. 그럼 직접 체결한 거라고 주장하는 한도에서는 설사 이게 직접 체결한 건 아니고 증거조사한 결과는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한 거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원고 계약 체결된 측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별개니까 그런 주장이 없으니까 다만 증거조사한 결과는 대리의 형식으로 체결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직접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이라면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계약이 체결된 걸 인정해 줄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리인이 통해서 체결했다는 게 주요하게 양당사자가 핵심으로 삼고 있지 않는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만으로 소송 자료로서의 주장은 없음에도 주장한 것처럼 취급해서 예컨대 좀 아까 같은 사례에서 계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그런 판례 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은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를 구별하는데 오른쪽 109면에 예를 보면 그 판례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해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준별, 구별은 경우에 따라서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과 체결했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했느냐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 자료로서 주장되지 않은 증거 자료로만 나온 거라면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결국 변론주의라는 게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변론주의의 근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처분권주의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판결이다. 근데 이 변론주의는 왜 그런 자리 잡고 있냐면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실제법에
그 규율을 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소송법 나름대로는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야 방어도 할 거니까 불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있어요. 상대방이 이런 말 하고도 있지 않는데 아까 말한 뭐예요? 예컨대 인정은 했지만 과속만 주장을 막 하니까 이쪽은 나 과속한 적 없다고 방어하는데 갑자기 그거가 아니고 신호위반으로 딱 하면 신호위반이 등장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신호위반 안 했다고 또 싸울 텐데 과속만 갖고 치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갖고 법원이 인정하면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불이타 아니냐. 그렇지만 아까 그런 것에서 과실 주장을 했으니까 뭐 등등해서 뭐 준주요 사실까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리냐 본인 체결이냐가 첨예하다면 그것에 따라서 막 공방을 펼쳤을 텐데 그런 공방이 본질적인 공방이 아닌 경우라면 결국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본인이 직접 했느냐 할아버지가 등장했느냐 정도에서는 뭐 그렇게 방어의 불이타가 없는 싸움이었다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소송 자료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식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상황이 109면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해하겠죠? 알겠죠? 이러한 변론주의에 있어서의 자백의 구속력과 직권 증거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증거법에서 다시 다루고 여기는 주장 책임만 갖고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야기를 펼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근데 실제 아까 말한 대로 변론주의는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인데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건 어떤 법규를 주장해서 사실을 주장하고 아까 말한 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권리 의무를 있는데 이게 자기가 어떤 법규를 구상하면서 그 법규에 따른 매매로 한다든지 했을 때의 요건 사실을 구상하는 거가 이게 딱 막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과 법규라는 일단은 구별되는 우리가 영역인데 변론주의는 사실에서만 영역이고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타나지 딱 이런 법규 하면서 이런 사실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때는 어떤 법규를 염두에 두고 사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합쳐지는 총체적으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론주의에 있어서의 그걸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게 2-111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명권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작동하냐면 당사자의 어떤 사실 주장을 바탕으로 한 법률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까지 성명권이 작동시키는 법원의 지적 의무라고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법률 구성을 해서 이렇게 법 적용을 할 건데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잘 완벽하게 숙지되지 아니한 채 하고서 얘기할 때 법원이 내가 법률 구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 법률 구성도 한번 좀 잘 생각해보라는 법률 구성적인 측면의 법규의 그런 영역에까지 성명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변론주의 한계가 반드시 사실만으로 엄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법규를 전제로 한 사실 주장을 하니까 다소간에 거기에는 법규와 어우러진 이런 영역으로서 혼합된 이런 영역으로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의 변론주의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에서의 성명권도 실은 법규의 해석적인 법원의 이 영역에 당사자가 주장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법원이 하면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 예상 밖의 어떤 법률 적용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런 법률 적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성명을 하라라는 법원의 어떻게 본다면 법원의 친절한 어떤 재판 진행에 대한 강화의 측면이 있는 지적 의무가 136조의 사항 등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에 대한 성명이에요. 원래는 사실에 대한 성명인데 그런 측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2-112에 보면 성명권. 법원의 권능이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이런 것 좀 따져서 물어봐달라라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그런 권리는
오른쪽 보면 구문권이라고 2-113에 좀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성명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재판장 등이에요. 합의부원은 재판장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고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하여튼 법원이 하는 건데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뭐 좀 따져봐 달라고 할 때의 용어는 구문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건 성명권의 주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성명권은 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에 잠깐 써놨어요. 그래서 법원의 권능이다라는 건데 법원이 그럼 의무이냐 반드시 성명해야 되느냐 그게 어디서 만나면 애매하냐면 적극적 성명이라는 부분 써. 적극적 성명은 한편 안 된다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의무까지 봐서 했었어야 된다라는 아주 어려운 영역이 나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그다음에 법원이 그럼 성명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나중에 상급심 가가지고 막 따져요. 항소하면서 막 따져요. 이 사람 성명했었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서 그냥 내가 지게 만들었다라고 항소하면서 막 따져요. 그러면 성명권 의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구제는 어떻게 돼? 성명권 의배라고 되면 나중에 의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잘못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주장했었으면 되잖아요. 항소심에서. 의배는 의배고 지금이라도 주장하면 되잖아. 자기가 그게 뭔가 해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요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고 무슨 어떤 대표적인 뭐 이런 사례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판례 같은 걸 많이 보고 가끔가다 판례 보면 성명권 대법원에서 성명권 의배이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챙겨줬었어야 되는데 챙기지 않았다 이런 거가 나와요. 하여튼 우리가 그냥 기준으로 학습할 때는 소극적 성명은 되는 거다. 적극적 성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성명 의무까지 있느냐 보면서 강화는 되고 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의무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소극적 성명과 적극적 성명의 기준에 따라서 권한으로까지 권한 말고 의무로까지 봐야 되느냐 뭐 등등의 그런 기준을 놓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론주의의 보완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장 단계 이전인 청구 취지 즉 처분권주의 단계에서도 성명을 해요. 소를 변경해야만 어떻겠느냐 이런 거예요. 형사소송을 보면 공소장 변경 뭐 이런 거에 해당하듯이 소 좀 바꿨으면 하는 식의 청구 취지를 변경 유도하는 성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변론주의의 측면보다는 처분권주의 측면에서의 보완책이죠. 그 다음에 법률적 관점에서도 사실 주장 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적 관점은 좀 이따 지적 의무에서 법원이 법리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데 당사자가 그런 사실 주장을 마저 요건 사실을 그런 법리 구성을 전제로 했을 때의 주장이 좀 없는 듯하면 그 법리 구성에 따른 주장, 사실 주장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유도해주는 그런 성명 이런 게 지적 의무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단 제목만 본다면 청구 취지의 성명이 있을 수 있고 2-120 보면 주장 사실의 성명 이게 변론주의의 측면에서의 보완책이죠. 사실 주장 사실에 당사자의 주장이 불완전 취지가 불명료했을 때 이런 것을 좀 커버링 해준다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정했던 소극적 성명으로서의 그런 분야이죠. 그다음에 증명에 있어서도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고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 영역으로 증명을 촉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종의 성명권이죠. 이런 증명을 좀 해내라. 네가 피해만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에 대해서 왜 증명을 안 넣냐. 근데 이 사람의 전후 내막을 보면 그 흐름상은 사실은 손해까지 가고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해만 입었다고 하면서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요건까지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로서 손해는 발생했다고 하는데 손해의 발생한 요건은 다 충족했다까지는 잘 해내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기분 좋다 끝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손해를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손해액에 대해서
증명을 잘 못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좀 성명을 해서 증명을 촉구하라. 이런 건 증명해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전혀 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상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잘 못하고 있을 때의 의미에서의 증명의 촉구. 이거. 그죠? 그래서 하나 이게 시험 문제 문장 잘 나오고 전원합의차 판결인데 그 다음 이게 사실주장과 증명의 촉구 둘 다 걸리는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아까 본인이 직접 했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했느냐도 별개인데 유권대리라고 하고 있는데 유권대리니까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심리한 결과 권한이 없어요. 무권대리예요. 그렇지만 무권대리 중에도 무권은 무권인데 표현적인 책임은 있어요. 표현대리적인 책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로는 손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유권대리만 주장했고 만약 무권대리라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내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민법 126조 뭐 120 몇 조 8조 9조 뭐 이런 표현대리에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유권대리 자체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리저리 보니까 대리 권한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표현대리적인 책임으로서는 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한번 문제가 됐는데 이게 변론주의 의배에 있어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내가 볼트체로 해놓은 것은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은 서로 다르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속의 표현대리는 다르다.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예요. 그냥 그렇게 고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표현대리의 주장이 없는 한 표현대리를 심리 여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명해줘야 된다라고 따져봤자 지금 판례에 의한 82년도인가의 전화합의체 판례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예요. 이해하겠죠?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판례예요. 83년 판례 전환합의체 판례. 이해하겠죠? 그런 게 문제되고 그 다음에 136조의 사항의 지적 의무, 이건 법률적 견해를 법원이 밝혀서 시사해줘서 당사자가 그 흐름으로 이동시켜라. 당사자가 지금 자기는 A라는 어떤 법률적인 효과에 따른 A에 따른 A-의 요건 사실을 막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게 A가 아닌 B라는 흐름에 그렇다고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윤곽에서 B라는 법률적 해석으로 가려고 해서 하려면 A로 맞춰서 주장한 것만으로는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 B라는 어떤 법률적인 입장에서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사해줘라. 자기의 법적인 견해를 법원에 즉 의무성으로 승화됐다고 보는 이런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명권이 권한인가 아울러 의무임을 분명히 입법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규정이 과연 뭐냐는 학설마다 막 다 애매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문만 딱 독일법의 조문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취지에서 조문의 흐름이 원래 우리가 변론주의는 사실상 주장 갖고 출발하는데 여기서 또 법률상 사항이라고 하는데 136조 1항도 또 법률상 사항도 성명권에 아마 136조의 1항도 뭐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36조 1항은 분명하게 소송관계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136조 1항도 법률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136조 그럼 사항에서의 말하는 법률적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1항 갖고 커버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사항은 의무인 것까지를 강조하려고 한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사항의 어떤 체제나 사항의 지위랄까 그 위치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독일법을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었던 거고 그냥 시사 의무, 지적 의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성명권을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로까지
본 거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것도 뭐 사례에서 각마다 뭐 성명권으로 한 건지 지적 의무로 한 건지 두리뭉실하게 성명권 의배다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막 이런 표현이 그냥 판례 속에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몇 개 이렇게 의배됐다고 하는 판례를 이해하면 되지, 그걸 막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사항이 문제된 건지 1항이 문제된 건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 안 해요. 판례는 그냥 성명권 또는 지적 의무를 의배했다 막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런 개념이나 취지로 이해하면 돼요. 아울러 2-125는 성명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장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출석이나 검증, 감정 등이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처분은 오른쪽 119면에 가보요. 이러한 처분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거 수집하는 증거 조사하는 목적을 달리한다. 요거는 사실 파악을 위해서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원래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국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주장의 성명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성명권에서의 성명처럼 사실 불완전 불명료를 좀 뭔가 파악 확실히 하기 위한 이런 처분을 하는 개념으로서의 성명이 들어간 거니까 증거조사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또 이해해 보세요. 질문 있으면 하고요.